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우조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44% 오른 21,414.3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64% 상승한 2,425.1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4% 오른 6,153.08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6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22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7만 9천 건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6월 실업률은 4.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한 달 전보다 0.2% 늘었으나 예상치였던 0.3%를 밑돌았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2.8% 하락한 배럴당 44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9% 하락했습니다. 금값이 지난 3월 이후로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8월물 금 가격은 전일보다 1.1% 하락한 온스당 1,209달러 7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으로는 2.6% 떨어지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였고 또 기술업종이 1% 이상 상승한 것도 지수 상승의 견인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4%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내렸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관련주인 화장품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었는데요. 코스피는 0.33% 내린 2,379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663포인트로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글로벌 이벤트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논의한 의제들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시점이 됐는데요. 자, 김 박사의 경제사전 시간에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지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쳤습니다. 회담 직전에 북한의 ICBM 도발이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첫 무대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번 G20 회담의 주요 결과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예. 이 G20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 우선 G20이 뭐냐? 이 뭐 하는 집단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좀 정확한 이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분들의 이 G20의 원래 창립 목적과 성격을 알아야만 이번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G20은
우리나라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태국에서 생긴 게 한국에 와서 외환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것이 세계 경제를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IMF에서 그동안에는 선진국만 잘하면 세계가 잘 움직여 갈 수 있다. 이래 됐는데 한국발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른바 외환 위기가 터져서 세계를 흔들흔들 하니까 이건 전 세계 조금 더 많은 나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 20개국 정도는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1999년에 IMF에서 재무장관들, 20개국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공동 대처하자. 이것이 G20의 이제 출발 발단입니다. 예. 그러다가 2007년, 2008년에 가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발,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미국이 케이오스 상태, 혼돈에 빠졌죠.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이 미국의 경제난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재무장관 차원의 이 G20 회의를 일약 정상회담 차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008년 G20 정상회담의 시작이에요. 첫 회담은 워싱턴에서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2017년이니까 정확하게 20회째를 맞는 세계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세계 경제의 공통의 어려움, 공통의 과제들을 풀어가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움직임과 합의사항을 좀 예리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동안의 G20 회담들은 전반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금리를 낮추자, 통화량을 풀자, 이런 쪽의 합의 내용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단 하나의 논의나 합의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 자, 이제 세계는 적어도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측면은 기후협약과 관련해서 사실상 두 그룹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미국은 기후협약 탈퇴했고요. 또 나머지 19개국은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랬는데 미국 빠진 기후협약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태양광 주식이라든지 이른바 재생에너지 주식 이런 쪽은 조금 그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밖에 금융이 안정되고 IMF 체제를 더욱더 튼튼하게 구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주의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호무역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자유무역 선언이 나왔긴 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어떤 불공정 자유무역 협정, FTA 이런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시사를 했고 특히 철강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과잉 철강 생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등등을 지적하면서 자동차나 철강, 미국이 FTA의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종목들의 앞으로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또 한중 간의 사드 문제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그 문제에 오히려 중국이 역공을 가했죠. 그러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는 당분간 풀리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중국 관련주, 사드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침체했고 또 국면에 전환이 없는 한 침체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우리 경제에 이런 임팩트를 줬다.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G20 정상회의가 또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G20 회담 직전에 북한의 ICBM 도발이 있었어서 북한 제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공동 결의에는 담기지 못했군요. 네, 빠졌습니다. 예. 여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G20은 말씀 올린 대로 세계 경제난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정상회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연중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재무장관, 국세청장, 각종 관료들끼리 연중 계속 회의를 하고 정상회담에서 이걸 추진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북한의 핵은
느닷없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진 거지 않습니까? 연중 회의를 안 해왔고 또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이 G20가 핵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원칙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시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G20 간의 의견이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미국, 일본 쪽에서는 이것이 ICBM이 아니냐. 그래서 레드라인,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안보리를 소집했어요. 미국의 헤일리 유엔 대사가 안보리를 소집했습니다만은 그 안보리를 막상 열어보니까 중국에서 이게 무슨 ICBM이냐? 아니다. 러시아도 반대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보리에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에서 제재도 하지 못했는데 G20에서 제재하기는 어려웠겠죠. 이제 그만큼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밖에 G20 국가들 간에도 국가 간의 이견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달아졌던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우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입장을 좁히지는 못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이 됐군요. 예, 사실 G20의 가장 큰 성과가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예.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자신의 최대 성과가 바로 파리 기후협약에 그렇고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니셔티브,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를 한 거예요. 자, 세계가 경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됐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지금 슬금슬금 온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류가 다 공도 동망, 같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결국 그것이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그래서 각국이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을 줄이자. 이것이 지난해 파리 협약이고 그것이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인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도쿄 협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진국만 줄이기로 한 것을 파리 협약에서는 중진국, 후진국까지도 같이 줄이기로 했어요. 그 바람에 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재생에너지 개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람에 태양열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트럼프가 나서면서 나는 안 하겠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정치적 기반이 제조업체가 많은 동부의 러스트벨트 쪽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쪽에 주식을 또 많이 갖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지금 그 석유 개발업자 또는 정유업자, 특히 지금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업이 굉장히 지금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셰일가스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석유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협약을 해버리면 이 개발하고 있는 셰일가스 쓰지도 못하고 투자비는 어떻게 걷나.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미국은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일방적인 선언을 했어요. 그 대목에 대해서 이번 G2 정상회담에 오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G2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가 파리 기후협약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번에 G20 정상들은 절충안을 모색했습니다. 나머지 19나라는 그래도 계속 간다. 예. 기후협약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선언서에 집어넣었고요. 대신에 미국은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9개국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미국의 탈퇴를 선언문에 집어넣었어요. 예. 공동성명에 어쩔 수 없다. 미국은 탈퇴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셰일가스라든지 어떤 화석연료, 석유 이런 거 개발을 계속하지만은 나머지 19나라의 기후협약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겠다. 어중중한 협상이거든요. 어중중한 협상인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빠진 기후협약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적다 하더라도 미국이 안 하게 되면 그것을 기후협약을 따르는 다른 나라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 쪽의 개발 속도는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산 셰일가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협약을 안 함으로써 국제 유가는 하락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전유수가 떨어집니다. 예.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G20의 합의 결과를 해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이 빠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게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좀 의견 들어봤습니다. 국가 간 이견으로 주목받았던 또 하나의 의제가 바로 보호무역주의였는데요. 성명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각 국마다 생각하는 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혁명이 실제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G19와 G1인 미국의 또 하나의 절충 작품인데요. 이 합의문, 선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대목에는 보호무역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은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자유무역을 맡겨 놓으니까 국가 간에 불균형이 생기더라. 그래서 FTA도 재협상을 하고 TPP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무역, 이름만 살짝 바꾼 거죠. 공정이란 이름 아래 자유무역의 부작용을 손보겠다. 자, 그것이 이제 나프타 협정이고 한미 FTA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철강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선언문 뒤쪽에는 전 세계적인 철강 과잉 생산을 손보겠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금 철강 과잉, 우리나라도 중국산을 철강을 들여다가 다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을 G20가 합의했다는 거예요.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는 자유무역, 그러나 부분적으로 국가 간의 불균형이 있는 문제는 서로서로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 동시에 담겨 있는 그런 이번 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의제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G20 회담 도중에 또 트럼프 대신해서 자리에 앉은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었는가요? 봐주세요. 예, 트럼프 효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요, 나머지 정상들이 어떤 합의를 다 해놓고 있다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쳐다보거나 반기를 제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란 영향력도 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나머지 G20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조항을 하나씩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운 오리죠. 트럼프 대통령, 더더군다나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자리 비었다 해서 그 딸인 이방카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요즘 미국의 코미디언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직업의 위기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게 전파가 돼서 트럼프와 그 딸인 이방카가 벌이는 원맨쇼 때문에 세계가 상당히 어지러워졌다. 자,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메리칸 퍼스트니까 오로지 미국을 위한 거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은 좀 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전두에 말씀 올린 대로 이 G20가 미국이 만든 겁니다.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덜러리 세운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무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의 리더십이 크게 떨어졌다. 트럼프 효과는 사실은 트럼프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바람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번에 G20를 주도한 메르켈 총리의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또 독일이 중국과 연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미국 주도가 이제 다극화로 깨어지는 거 아니냐. 마크롱, 프랑스의 마크롱도 나이 40밖에 안 되는 그 마크롱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악수를 세게 해서 트럼프 손을 잡은 적이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을 보면 좀 경기가 들어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마크롱이 악수하자고 그러니까 놀라서 손을 반대로 돌리면서
앞에 딱 쳐다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은 거예요. 마크롱 피하려고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은 겁니다. 또 그것을 시진핑 대통령이 쳐다보면서 째려보는 그런 묘한 장면이 예. 연출됐는데 마크롱 이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기후 협상 탈퇴한 것은 너 혼자 살자고 지금 세계를 망치는 거다.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내적으로는 조금 성공,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조금 지지율이 좀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창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다. 적어도 이번 그 G20를 계기로 미국의 세계 슈퍼파워로서의 막강한 리더십에 결정적인 흠집이 나고 오히려 독일과 중국, 프랑스가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G20회의 성과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독 첫날부터 폐막일까지 잇따라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서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떤 행보에 가장 눈길이 가셨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바로 그 함부르크로 가서 전 세계 정상들과 당당한 그리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런 이 회담을 이어감으로 인해서 참 그 안도의 한숨,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약 한 1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코리아 패싱이라 해서 한국은 없다. 한국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한국 지도자를 빼놓고 얘기하는 그런 코리아 패싱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죠. 한반도의 문제, 북한은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한국은 빠져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야기되었던 1년간의 한국 외교 공백을 아주 완벽하게 해소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가슴 든든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국내에 다져진 그 정통성, 또 국내에 확고한 그 80% 이상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힘이 세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남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특히 우리 베를린 선언을 했죠. 한쪽으로는 그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공격을 날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크게 문호를 열어놓는. 예. 그래서 2000년도에 마치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문제를 주도하는 데에 하여튼 주도권을 뺏어왔다.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해서 한꺼번에 세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을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그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왔다.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가 사실상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베를린 구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획기적인 어떤 남북 관계의 개선이 오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17년 전에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괴르버 재단 그 자리의 연설을 통해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이른바 햇볕 정책을 얘기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남북 간의 평화가 왔고 김대중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상 가는 선언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남북 회담을 지지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왜냐하면 이 베를린 선언 바로 직전에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쏘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BM 미사일을 쏜 상황에서 17년 전 김대중 대통령을 능가하는 그런 오픈된 베를린 선언을 했을 경우에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서 이건 국제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토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반응이 좀 시원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큰 그 기회를 많이 던졌어요. 자, 우선 7월 27일부터 정전협정 기념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 또 바로 이번 추석 때 대규모 상봉을 하자. 그 다음에 비인도적 지원은 바로 시작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핵 동결에 선언만 해준다면 대대적인 어떤 지지를 해줄 수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나마 큰 물꼬를 텄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베를린 선언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주목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중에 하나가 바로 한중 정상회담일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의 입장이지만 가장 민감한 문제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참 많아 보입니다, 박사님. 예, 여전한 정도가 아니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는 한 방 세게 맞았다. 아니, 한 방 아니라 여러 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지금 증권 시장에서도 지금 주가도 사드 관련 주가 떨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면 한중 간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지 않겠냐. 적어도 경제적 보복 정도는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가 부풀러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만나지조차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사드에 배신을 했다. 중국하고 협의도 않고, 아니 중국한테 안 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분노해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공감한다. 그리고 전화도 바로 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이. 그런데 역시 중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가깝지만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특히 이번에 가장 크게 한 방 맞은 대목은 중국을 혈맹의 국가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중국이 북한을 혈맹, 피를 나눈 사이다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을 해주세요. 사드도 결국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인데 북한과 혈맹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북한 공격은 꼭 중국 공격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는 서로가 뭐 크게 얘기는 없었지만은 경제적 보복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건 대단히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혈맹이라 하지만 그 혈맹이 사실 따지고 보면 1950년에 중국이 인민군을 파견함으로써 피를 같이 흘렸는데 누구를 향해서 피를 흘렸느냐. 자기들은 미국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한반도에 한국 국민들이 피를 흘린 거, 우리 국군들이 피를 흘린 거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의 피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조금 톤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중국과 조선은 혈맹이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까지 내가 나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공을 때린 것이다. 물론 이 중국의 강공도 한국과의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기선 잡기,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선을 잡으면서 앞으로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보다 더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을 만만하게 보다가 우리로서는 한 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고사성어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무슨 고사성어를 내놓나 하고 예의주시했는데 첫 번째 만나자마자 장강 얘기를 털어놨어요. 장강이라는 게 양자강 얘기입니다. 그 중국어 원문으로 얘기하면 장장 허우랑 추 qian량입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물리쳐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 대목이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란 책 속의 한 부분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예. 이것을 중국 시진핑 주석이 화두로 가지고 나왔다면 중국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뒷물이 앞물을 치고 나갔다. 한국의 앞물이라는 것은 박근혜다. 박근혜 정말 미워 죽겠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드를 배치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뒷물이 앞물을 치고 나갔으니까 새로 나온 문재인 대통령 장각의 그 새물은 이제 적폐 세력만 없앨 것이 아니라 사드도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 첫 번째.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중국은 자신이 이제 중국의 시대가 왔다. 한국은 그동안에 미국한테만 얽매여서 외교를 해왔는데 그 미국은 첸랑이다. 전 물결이다. 이미 지나간 물결이다. 허우량 뒤에 있는 물결 중국을 봐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손 붙지 말고 중국하고 우리 손 잡자. 이게 굉장히 엄청난 선언이에요. 예. 물론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대한 전략적 협상을 맺자고 손을 내민 거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좋게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손을 안 잡고 미국과 계속하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중국과의 이 외교 재정립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가 나아갈 굉장히 중요한 그렇다고 해서 한미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 문제를 낭만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냐. 또 세계 정치를 과연 중국은 전랑이고 미국은 전랑이고 중국은 후랑이냐. 그 장강의 스토리가 맞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그 예리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사드 배치에 따른 피해주들이 그럼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인가라는 점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코멘트 들어볼게요. 예, 적어도 사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근에 와서 요즘 사드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은 중국이 사드 보복을 했다 또는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주식을 이제 던져버리는 투매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만 본다면 전 사드 문제는 당분간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사드를 철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히 미국에 가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국가 간 합의를 결코 파기한 것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평가에서 사드 배치가 좀 늦어지겠지만은 배치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반응, 국민들의 여론 지지로 볼 때도 지금 사드 배치하자는 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 이것이 자기들의 주권을 건드리다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1년 후라 하더라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과연 경제적 보복을 철회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경제적 보복은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보복 때문에 주식을 판다면 사드 주식은 전망이 안 좋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은 중국의 지금 사드 경제적 보복을 그렇게 한국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 사드 보복 지금 세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드 보복 세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전체 경제적 영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될 그런 필요성도 오히려 있어요. 베트남, 인도 쪽으로 가야 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의존도 거의 없거든요. 다 지금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삼성전자 해외 근로자 90% 이상이 지금 베트남 사람입니다. 중국 시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부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중국의 한국 사드 보복에서는
엄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크게 놀랄 필요 없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면은, 자, 중국과 한국 관계는 사드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사드 보복을 하는 척 하겠지만은 더 큰 것이 온다면 전격적으로 한중 관계가 극적으로 더 좋아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중국 관련주, 사드 관련주가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감안하시면서 사드주를 보유하거나 매각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봤고요. 자, 지난주 방미에 이어서 G20 회의까지 약 11일간의 외교 대장정이 있었지요. 이번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외교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뭐 외교적 성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월 9일 당선돼서 지금 뭐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그런 단기간인 상황인데 그동안에 일단 외교적 공백을 잘 지금 완벽하게 가깝게 지금 해결해 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G20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을 좀 서로 만나보고 싶다. 예. 어떤 사람이냐? 왜 그러냐면 이게 촛불 대통령이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우리 만나서도 프랑스에 1789년에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리 앙뚜아네를 쫓아낸 루이 16세를 몰아낸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가 국민들이 배가 고프다. 빵을 달라 이러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이러냐 이랬던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789년이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세계의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크롱이 한국의 촛불을 얘기하면서 자, 한국의 2016년 촛불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을 능가하는 프랑스 대혁명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촛불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대중민주주의의 새 전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촛불 민심 뽑은 대통령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결국 국내적으로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안 샌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고 서로 만나자고 그래서 이번에 열 몇 명, 정상회담 끝만 열 몇 명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나자고 그랬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그런 사태까지 왔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이제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알리기에 성공했다. 예. 또 그동안에 공백을 벗어냈다. 이제 그런 초점에서는 크게 점수를 줄 수 있지만은 한 번의 외교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는 미국이 주도하던 시대도 아니고 4강이 제각각 외교입니다. 지금 오리무중 중구난방입니다. 이해관계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점을 하나 지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성장주도 경제를 설명하는 연설을 최초로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한국의 성장주도 경제 이런 게 대해서 일자리 창출 이것은 미국은 이미 다 했던 것이고 유럽은 더 했던 것이 이미 낡은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김동연 부총리의 사고방식이 한국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면 녹색 성장을 주도하다든지 그래서 세계적인 이니셔티브가 됐는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률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이니셔티브는 못 만들었다. 그래서 많이 만나고 많이 친근감을 가지긴 했지만은 한국이 주도한 이니셔티브가 북한 빼고는 뭐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 외교도 북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어떤 어젠다의 개발 이런 거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 어땠는지 박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금통위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 금통위 하면 결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 결국은 금리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한국은행 총재가 4월 16일 날 한국은행 창립기념식 식사를 통해서 이제는 금융 완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애매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로 오셔서 그냥 계속 금리를 계속 내려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중에서는 인하 총재님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까지 붙어 있는데 이 인하 총재님께서 금리 완화 정책을 개선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한국은 금리 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곧 금리가 인상한다. 마침 또 전 세계가 긴축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약 일주일 전에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고민이 된다. 이런 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예. 자, 금리는 왜 올리느냐 하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금리 올리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닌데 물가 올라가서 이것이 안정기조가 깨질지 모른다 해서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건데 오히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최근 한 달 동안 7%가량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 도매 물가라든지 소매 물가, 물가 지수가 안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4월 16일 날 금리 인상 메시지를 띄워놨는데 그 후로 물가가 좀 떨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 농산물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지금 13일 날 금통위를 하게 됩니다만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금융계 95% 정도 거기에 배팅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하반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예의주시하는 것은 자, 한국은행이 지금 경제 전망을 수정할 것이 아닌가. 한국은행이 굉장히 지금 금리를 계속 낮추어오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을 낮춰왔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전망보다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지금 한국은행이 성장 전망을 올릴 것으로 보여요. 얼마만큼 올리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 자, 지금 환율이 전체적인 어떤 미국 달러화의 강세 기조에다가 북한의 지금 불장난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최근 2주 동안 설금성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달러당 지금 1150원 선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자칫하면 1200원 선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거 환율은 또 금리하고도 연동이 많이 돼 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이제 이 하락을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요인을 안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경제가 또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 추경을 11조 2천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11조 2천억 추경을 하면서 한쪽에서 금리를 올리면 정책 효과가 반감, 아니 오락가락 해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 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을 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자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금통위 관전 포인트까지 오늘 김 박사의 경제 시간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